자,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 정책. 주택 정책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직접적 개입인지 간접적 개입인지 중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였죠. 임대료 규제, 최고가격제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원래의 균형가격보다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 기억나실 거예요? 선분양, 후분양제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런 내용이 다 반복이라고, 문제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정책은 단계는 효과 만땅, 장기는 꼴랑 하나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볼까요? 1번.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금융지원 정책. 이렇게 딱 뜨면 금융, 돈이죠, 여러분? 돈 대주는 건 뭐다? 간접적 개입. 맞네요. 2번.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적인 기능도 수행하나요? 예, 사회 복지적인 기능도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얘는 P 같은 내 돈,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랜 기간 돈을 모아야 되니까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거죠. 얘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에서 높을수록 다 나쁜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주택이 R 까는 게 임대료였죠. 그래서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었네요. 그래서 얘들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그래서 뭐만 판단하시면 되냐면 이 둘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구의 지불 능력은 높아지는 거다, 떨어지는 거다. 문제가 커서 떨어지는 거죠, 능력 자체는. 그 다음 4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공공이 지어준 이 임대주택을 찾아가야 되나요? 이 임대주택을 찾아가야 그때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다 그랬으니까 X네요. 4번이 X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 줄 때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을 때, 임차인에게 보조해 줬을 때 임차인은 그 돈을 들고 자기가 발길 닿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 선택의 보장이 좀 더 커지는 건 임차인에게 보조해 줬을 때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보조해 줬을 때. 그 내용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주거복지 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주택 임대료의 일부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소비자 보조 방식 맞죠, 여러분? 소비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2번. 주택 수요의 구매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주택의 구매 능력을 향상시킬까요? 가처분 소득이 처분 가능한 소득인 거죠, 여러분. 그럼 얘가 증가되면 그만큼 주택 구입 능력은 커지겠죠. 구매 능력이. 그 다음 2번. 저당 대출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저당이자율이 낮을수록 차입자의 부담은 줄어드나요? 차입금의 상한 부담이 작을수록 주택의 구매 능력은 상승한다? 네. 그래서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이 좀 더 장기의 저리로 공급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이 공급이 되면 그만큼 시장 내 유효 수요는 증가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3번.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의 상향 조정은, DTI의 상향 조정은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건가요? 소득 대비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구입 능력의 증대를 초래하겠네요. 그 다음 4번. 담보가치 인정 비율 LTV, 얘가 상승되면 얘도 돈 빌리기 쉬워지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네요. 주택 구입 능력은 확대됩니다. 질문해 볼게요. 주택 가치가 10억입니다. LTV가 60%예요. 그럼 얼마 빌릴 수 있죠? 6억 빌릴 수 있는데 70%가 되면 7억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유효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 5번.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 PIR이 클수록, 여러분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는 문제의 지표니까 높을수록 다 나쁜 거예요. 딱 하나 빼놓고 10분위 분배율 기억나세요? 걔 빼놓고 나머지는 다 높을수록 나쁜 거죠. 그럼 지금 PIR이 클수록 나쁜 거네요. 그럼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은 완화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부담이 커지는 거죠. 완화된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지금. 되셨나요? 자, 볼게요. 수치로 잡아볼게요.
얘 PIR이 10이었는데 20으로 늘었어요. 연소득이 얼마였냐면 얘가 5천만 원입니다. 이때 주택가격이 5억이었는데 그럼 얘가 10이었겠죠, 여러분? 연소득 5천만 원을 지금 10년을 모아야 주택가격 5억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주택가격이 10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20으로 뛴 거죠. 이게 지금 PIR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PIR이 크면 클수록 더 오랜 기간 돈을 모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은 커지는 거다, 줄어드는 거다?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분양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3번 문제의 별표를 3개 치세요. 1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용과 건축비로 구성된다. 택지 구입비용과 건축비용으로 구분해요. 2개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2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얘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공급된 아파트는,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니까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죠. 그럼 그 전매 차익만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전매 금지 조치를 취한다. 그 내용. 그 다음 3번.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화의 목적이 있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4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지금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거죠, 여러분. 국민주택 건설 사업. 그럼 얘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비싸게? 싸게 공급돼야 되니까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겠죠. 없다 그래서 X인 거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 5번.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맞죠? 네. 정부가 개입해서 누가 삐친다가 제일 중요하다? 공급자가 삐친다. 그 다음 4번.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27의 문제죠. 똑같아요. 1번 똑같습니다. 2번. 도입 배경, 가격 안정,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경감. 맞죠?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 맞죠? 개발권 양도제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폐지된 초수 기억하시고. 그 다음 4번.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칠판. 분양가 규제, 최고가격제. 누가 삐친다? 공급자 삐친다. 공급량을 줄이고. 그래서 공급 위축이죠. 잘 만든다, 대충? 대충. 질적 수준의 저하. 지금 그 얘기죠. 그 다음 5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동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중요한 건 도시형 생활주택 떴습니다,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이에요? 250이에요? 300이에요? 과거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스파르타 중요 영하 300 기억했었죠? 스파르타 학원을 다녀서 어디에 입학? 연세대 입학. 그래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에 거주, 원룸형. 아파트 없었죠?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었잖아요. 그 다음 이게 분상제 적용하지 않았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을 찾아보랍니다. 자, 기억.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켜서 주택가격 상승될 수 있나요? 초과 수요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거죠. 기억 5예요. 그럼 기억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애를 지우네요. 3번, 5번이 지워졌습니다. 니은.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초과 수요예요?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하고 낮은 가격에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공급량은 감소하는 거죠. 초과 수요 발생하네요. 초과 공급이라고 해서 X죠, 지금. 그럼 니은이 들어있는 걸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4번이 또 지워지네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리을만 판단하면 되죠. 리을이 맞으면 2번이 답, 리을이 틀리면 1번이 답.
디귿은 어차피 5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그럼 지금 리을을 먼저 보시면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 틀렸죠?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낮은 수준. 그러니까 리을이 X인 순간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왜 낮아지죠? 정부가 나서서 원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다라 했으니까 수익성 떨어지죠? 그럼 세금 수입도 줄어요? 주택가격이 줄어들면 그것에 대한 세금 수입도 줄겠죠? 그 내용이에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더라. 네.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6번 분양가 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 보기에 별표 셋. 분양가 규제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동그라미 별표 셋. 낮은 수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양가격 통제, 저소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가격제의 일종. 최고가격제 동그라미. 얼마까지만 받아라?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최고가격을 그어버린 거죠. 이거 최저가격제 아닙니다. 최고가격제. 그 다음 2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이 예상되는 경우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예상되는 경우에 예상. 그러니까 예상이 된다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잠깐만.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지금 안 사고 얘 떨어져서 얘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분양이 이루어질 때 이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암시장. 그 다음 분양가 규제 시 장기적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신규주택의 공급이 위축되며 질적순위 저하, 삐쳐서 공급량 줄이고 대충 만들고. 그 다음 5번. 장기적으로 저소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 개입 수단이다. 맞아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감소하죠. 그럼 저소층은 오히려 갈 집이 없어지잖아요. 암시장에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단기적이라면 맞겠죠. 장기적이라고 해서 X인 거죠. 그럼 지금 직접 개입 수단은 맞나요? 칠판.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하거나 가격을 직접 건들면 직접적 개입이라고 그랬죠. 그럼 분양가 규제는 가격을 정부가 직접 건든 거죠. 그래서 얘는 직접 개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장기적이 틀린 거죠. 장기적. 7번.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다른 내용들은 다 봤는데 3번을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했대요. 그럼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공급자는 소형주택의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럼 소형주택의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축소되고 뭘 지을까요? 대형주택 공급하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지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진 주택의 공급에 따른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을 늘려요, 줄여요?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지 않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이 왜 틀렸는지 이해되셨나요? 이 3번이 틀렸죠, 지금. 그 다음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여기 보실까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그 결과로 수요량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죠, 여러분. 그때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내려간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는 더 커져요, 작아져요?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암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은 더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더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인 거니까. 그럼 초과 수요량은 더 커지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5번. 분양가의 상한선이 시장의 균형가격 이상으로 규제되는 경우에 얘 높은 수준을 규제한 거죠.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별표 하나.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시장가격 이하로 통제하는 최저가격제의 일종인가요? 최고가격제인가요? 최고가격제죠. 그래서 X네요. 이네요. 그 다음 3번.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수요가 급증할 수 있나요?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래서 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매 금지. 그 다음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의 하락에 따라 공급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거죠. 더 많이 감소하는 것도 더 많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탄력적. 그러니까 초과 수요량은 더 커지죠. 그 다음 5번. 주택 과소비에 의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지면 그 차익이 시세와 주변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와 차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차익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아니, 아파트가 기존의 시세가 20억짜리를 10억에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5억짜리를 3억에 사는 게 좋아요? 20억짜리를 10억에 사야 더 많이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작은 평형대가 있고 큰 평형대의 아파트가 있을 때 둘 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실 때 대형 평형 위주로 분양을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에 있어서 과소비가 유발돼요? 유발되지 않아요? 유발될 수 있죠.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9번. 옳지 않은 것을 또 골라보랍니다. 옳지 않은 것. 자, 2번 보실까요? 2번.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신규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은 더 커진다. 왜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 현상이 더 커지죠? 신규 주택 공급량은 더 많이 줄어들고 공급자 삐쳐서 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량은 더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은 더 커지겠죠. 그 다음 과소비 현상, 주택 과소비 현상이 나타난다고 돼 있고 4번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되고 신규 분양주택 공급은 위축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에 장기적으로 신규주택의 초과 수요 현상이 증가하는 반면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유발한다 돼 있죠. 누가 삐쳐서? 공급자 삐쳐서 잘 만든다 대충? 대충. 질적 수준은 향상 저하된다. 10번. 분양가 자율화로 인한 시장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랍니다. 여러분, 분양가 자율화는 분양가 규제의 반대 개념인가요? 그럼 공급자는 삐친다, 좋아한다? 좋아하죠. 그럼 시세대로 분양가를 책정하니까 차익이 없네요. 그럼 투기 수요를 근절할 수 있죠.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해 둘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매금지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뭐였다? 분양가 자율화. 근데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기면 초반에는 자기들끼리 적정한 경쟁을 해서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매달려 있는데 유지가 되는데 좀 지나면 담합한다. 그럼 분양가가 치솟아 버릴 수도 있다. 그럼 또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다. 그리고 분양가가 자율화에 맡겨졌을 때 여러분이 공급자면 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실 거예요? 소형 평형 위주로? 대형 주택 위주로 더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양가가 자율화에 맡겨진 시장에서는 대형 평형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형 주택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난은 더욱더 심화되겠네요. 그래서 한 가지 정책이 옵션으로 딸려와야 된다고 그랬죠.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별도로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의 신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증가한다. 맞죠? 2번. 분양가와 시장 가격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단기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잘 만든다, 대충 만든다? 잘 만든다. 그래서 3번. 신규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겠네요. 4번. 분양가 자율화 시 신축 주택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층의 주택 구입난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여러분 신축 주택은 고급 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저소층의 주택 구입난이 완화된다고 얘기했으니까 X네요. 그래서 별도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별도로 실시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 자체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5번. 단기적으로 중고주택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신규 분양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이동이 초래될 수 있더라. 맞나요? 그래서 기존 주택의 가격이 올라오면 신주택 공급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11번. 주택 공급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선분양, 후분양 관련 문제입니다. 11번의 별표 3개. 해볼게요. 1번. 후분양 제도는 실제 주택 건설 후 분양이죠. 그럼 다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하니까 견본주택 필요 없죠. 그럼 둘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도 없을 수 있죠.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 지어진 것을 보고 사니까 수요자가 감수할 위험이 적죠. 주택에 투자 시에. 그럼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작으니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돼요? 낮은 가격?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니까 수익은 주는 거죠. 위험을 감수를 조금 하니까 수익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이 내용. 그래서 1번. 후분양 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누가 다 부담해야 되나요? 실제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죠. 근데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한다 그랬으니까 X죠.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렸죠.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설 자금다 공급자 부담,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다 누가 한다? 공급자가. 근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반드시 공급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걔는 X였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남았다. 뭐의 상승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수요자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더라. 그때 전가되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크게 따라 달라진다. 맞아요.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떠넘겨진다. 였습니다. 그네요. 그래서 지금 1번 틀렸죠. 2번. 선분양 제도는 준공 전에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실제주택 건설 전 분양이니까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서 유효 공급이 증가되도록 만든 제도였네요. 3번. 후분양 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실제 주택 건설 후 분양, 후분양 방식이었어요. 4번.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의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나요? 지금 선분양 제도의 경우에는 준공 시점과 분양 시점이 차이가 나죠. 그럼 그 시점의 차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 중에 전매 금지 조치를 취하는 건 무슨 분양? 선분양.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선분양 제도였죠. 그래요. 그 다음 5번.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칠판. 선분양 제도는 실제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견본주택을 보고 분양을 받았는데 그대로 짓는다? 이미 팔았으니까 대충 짓는다? 대충. 그래서 견본주택과 실제주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실 시공의 위험 등이 발생하는 게 선분양 제도인 거죠. 근데 후분양 제도에서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지어져 있으면, 품질이 저하되어 있으면 안 사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후분양 제도가 누구 중심의 분양 제도다? 좀 더? 수요자, 공급자. 후분양 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분양 제도예요? 공급자예요? 수요자 중심. 우로 기억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다음 12번. 주택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제 쫙 읽으면서 풀어볼게요. 1번. 주택 선분양 시 후분양 제도에 비해 주택 소비자의 위험 부담이 크므로 먼저 샀죠? 소비자의 위험 부담 커요. 그래서 수익도 커야 되니까 분양가는 낮게 형성되는 거 맞죠? 투기적 수요 발생할 여지 있네요. 그래서 전매 금지 조치 취하는 거죠. 줄을 서시효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실수요 플러스 가수요까지 플러스 됐으니까. 그래서 청약
저축, 예금 등이 더 많이 필요한 건 선분양제도였던 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선분양제도는 상향시장에 적합해요? 하향시장에? 기억 안 나시면 시옷시옷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상향시장에.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야 먼저 분양받지. 떨어지고 있을 때 먼저 분양받으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 내용. 그 다음 2번. 주택 완공 이후 분양하는 경우 주택 소비자의 수요 탄력성이 작아짐에 따라 입주 이후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큰 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선택권이 더 많아지는 것, 수요자 입장에서의 선택권이 더 많아지는 건 다 지은 다음에 파는 거죠. 그래서 주택 소비자의 수요 탄력성이 작아짐이 아니라 커지는 거죠. 커지는 것. 근데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전무해요. 거의 없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분양을 받은, 그러니까 지금 1번이 맞는 거죠. 3번은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분양을 받은 수요자는 건설업체의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단기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실까요? 선분양제도의 수요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계약금, 분양 계약금 넣죠. 그 다음 한참 지난 다음에 중도금 넣죠. 그 다음 한참 또 지난 다음에 잔금 내죠. 그러니까 구입자금 조달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선분양제도인 거죠. 되세요? 근데 후분양제도는 실제 주택이 다 건설된 다음에 사니까 목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목돈을 빌릴 수 있고 장기 저리로 갚아나가는 모기지론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후분양제도 하에서는 더 필요하겠죠. 더. 그래요. 그래서 지금 3번.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분양을 받은 수요자는 건설업체의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단기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된다. 틀렸죠, 지금? 나눠낼 수 있는 거죠. 계약금, 중도금, 이때 잔금의 형태로. 4번. 선분양은 수요자 중심입니까? 공급자 중심이에요?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고, 후분양제도는 누구 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분양제도죠. 외울 때 어떻게 외우자? 우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후, 수. 되셨어요?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외워놨더니 이게 소비자 중심이라고 나오니까 이제 당황하는 거죠. 소비자가 수요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5번. 주택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나요? 증가시키나요? 아까 주택 선분양제도가 증가되죠? 유효 공급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수요자들에게 분양 대금 받아서 그 대금으로 지으니까 시장 내 유효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 다음 13번.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틀린 것.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저소층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되나요? 네. 보조받은 만큼. 2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이하가 포인트죠, 여러분? 임대주택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하나요?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줄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지금 2번 틀렸죠.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나요? 헷갈리시면, 자, 이게 차이점이었어요. 임대료 규제를 받으면 임대인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럼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줄이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최종적으로 감소되고 끝나요. 기본이. 근데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휴대폰 보조, 기기 보조를 해주면 휴대폰 공급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임대인 좋아하겠죠? 단계 초과임 쪽 빨아먹으니까.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급은 증가로 끝난다고. 그네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낮은 수준을 규제해야. 5번.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맞네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도 최고가격제였죠. 똑같이 누가 삐친다? 임대인. 공급량 늘리고 줄이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그대로 공급하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 공급하고 수선을 하고 안 하고
안에서 질적 순위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 그 다음 14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대요. 그럼 제대로 규제한 거죠. 1번. 임대료 규제 시 임대주택업자의 수익성 악화되네요. 더 낮은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삐쳐서 공급량을 줄이죠.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하고 그러니까 주택 부족 현상이 야기되겠네요. 암시장 형성, 음성적인 임대료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은 옮긴다, 꾹 눌러산다. 꾹 눌러살고 임대인 삐쳐서 공급량을 줄이면 누구는 정말 갈 곳이 없다? 신규 임차인.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신규 임차인. 2번.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에서 정부 보고 있는 임대료, 암시장에서의 임대료. 그래서 이중 가격이죠. 신규 임차인의 부담은 가중되죠. 5. 3번. 임대료 규제 시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초래되고요. 임대주택 공급자는 용도 전환을 모색하게 되죠. 이게 공급량을 줄인다는 얘기죠, 지금. 그 다음 4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켜주고요. 그러면 그만큼 만족도는 증대되겠네요. 그럼 저가주택의 시장 거래량은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당연히. 증가. 수요가 늘었으니까 공급도 늘고. 그 다음 5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전체 임대주택 시장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나요? 얘는 줄어요. 줄죠. 왜 줄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사적 시장의 수량만 따져볼게요, 여러분. 100이 있었습니다. 공급량이 100이었어요. 근데 공적 시장에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공적 임대주택이 20만큼 건설 공급됐어요. 네. 그럼 얘는 단기에는 사적 시장의 공급량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단기에는 공급량을 늘릴 수도 없지만 줄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공급은 100인데 수요가 1로 20이 옮겨갔죠. 그럼 얘는 20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임대료 하락. 그래서 옮겨가 사는 사람도 공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고 낮은 임대료에 들어가 사니까. 사적 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죠.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그 다음 시장 전체적으로는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 20만큼 전체적으로 120으로 증가했나요? 그러면 사적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체할 집이 많아졌다. 고로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고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언제는 있다. 단계는. 근데 장기가 되면 누가 삐쳐서 공급자, 사적 시장의 공급자가 삐쳐서 얼마만큼 삐쳐서? 삐치게 한 만큼 삐쳐서 공급량을 줄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럼 이제 수량이 얼마로 줄어버렸다? 이게 80으로 줄었나요? 사적 시장에. 그럼 사적 시장은 수요가 준 만큼 공급이 줄었으니까 임대료가 원래대로 올라가서 사적 시장의 임대인은 정상적인 이윤을 회복했고 그 말은 머물러 사는 사람은 이제 더 높은 임대료 지불해야 되니까 이익을 못 누리고. 네. 그럼 전체 수량은 얼마가 되고? 여전히 얘는 20이니까 100이 되는 거죠. 는 만큼 줄어서 전체 수량은 동일해지고.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할 집이 많아진 효과 없어졌고 수요의 탄력성 커진 효과 없어졌고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없다. 머물러 사는 사람이 이제 이익 못 누린다. 옮겨가 사는 사람만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의 차이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를 누리고 끝나는 꼴랑 하나 남는 정책. 이게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정책이었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장기가 되면 민간 임대주택의 비중이 더 커져요, 줄어요? 줄죠. 얘 줄죠. 얘가 50 증가했으면 얘 50주네요. 네, 그네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5번이 왜 틀렸는지 아셔야 됩니다. 15번. 생각보다 문제 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15번.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틀린 것. 자, 똑같은 내용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이제 5번 보시면 5번. 임대료 규제 시 공급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변한다고 그랬죠? 원래 그 방향으로 더 많이 변해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 현상은 더욱 커지나요?
막 네라고 막 대답하고 있죠. 초가 공급이에요? 초가 수요예요? 초가 수요죠. 초가 수요. 아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임대인 삐친다면서요. 그럼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런데 가격의 하락에 따라 공급량이 더 많이 감소되면 이게 탄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지 초과 공급이 더 커지는 게 아니죠. 그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16번.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똑같아요. 1번. 임대료 규제 시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되나요? 비탄력적으로 변하나요?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새롭게 옮기기 위해서는 음성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규제에 따라. 그럼 옮기기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그럼 탄력성은 커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되는 게 아니라 비탄력화돼서 다른 지역으로의 주거이동이 제한되겠죠. 제한된다. 지금 뭐가 틀렸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탄력화, 비탄력화에 중점을 맞추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되셨어요? 다른 내용들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16번까지 지금 풀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정책론에 한 30문제 정도가 또 남은 것 같은데 조세정책까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을 해서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음 주부터 비상시국이라 진도가 비상이라고요. 비상시국이라 간식을 좀 중간에 싸갖고 오세요. 2시 반까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2시 반까지 진행을 할게요. 3회차에 걸쳐서. 그래서 진도를 최대한 맞춰서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예상 문제집이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못 미치는 문제집이면 막 날아가면서 풀겠는데 정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 대표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걸 또다시 풀어보시라고 하면 제 경험상은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풀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지금처럼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2시 30분까지 좀 진행을 해볼게요. 학원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